자, 안녕하세요. 북스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제국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그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용어부터 좀 보죠. 원래는 이제 정확한 명칭은 동로마 제국이죠. 동로마 제국. 네, 더 정확한 말은 노마 제국이에요. 노마 제국. 근데 이제 서유럽 사람들이 이 동로마 제국을 로마 제국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대개 보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그 콘스탄티노플의 옛 그 지명인 비잔티움을 따서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이제 불려요. 그래서 좀 약간 비칭으로 좀 불렸던 명칭이에요. 여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동로마 제국 시기에 이제 시대 구분을 좀 볼게요. 보통 이 서양사 개론에서는 세 개로 나누죠. 1기, 2기, 3기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부터 해서 주변의 이민족과 이제 싸우는 그 시기를 얘기하고 자, 2기 때는 이제 8세기 초반에서 11세기까지 유럽에서 최고의 경제적, 군사적, 문화가 발달했던 시기. 그래서 3기는 11세기 중엽부터 해갖고 쭉 15세기까지 이제 쇠퇴기. 그때 이제 쇠퇴기에 이제 싸웠던 세력들은 셀주크 투르크나 오스만 투르크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이 서양사 궤도는 이제 시기고 있고요. 요 표 있죠. 이 표는 제가 이제 서양사 총론이나 강의나 등등을 이제 합쳐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했던 표예요. 그래서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6세기 때는 이제 제일 전성기 때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이때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로마법 대전을 펼쳐냈고 그 다음에 서방 정책을 이제 집중해요. 서방 정책이라는 것은 서쪽을 영토를 확대시켜서 과거 로마의 영토를 회복하겠다. 예, 이렇게죠. 활발한 뭐냐 정복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당수 이 로마 영토를 회복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또 게르만족들이 침입해 와. 그래서 이제 초창기 있다 보니까 이 게르만족들이 침입해 들어오는데 이때 이제 게르만족들은 격퇴를 하거나 또는 외교적인 어떤 타협을 통해서 수완을 반영해서 이들과 이제 타협을 해버리죠. 협상을 해버려. 자, 그래서 이제 그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이민족도 많은 침해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르만족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이제 여러 이제 불가르족이나 뭐 등등 여러 민족들이 공격을 받는데 이때 이제 군세를 내세워서 격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외교적 수완을 잘 이용해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뭐냐면 물리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다음 7세기에서 8세기 때 이후에는 이제 여러 민족들부터 침해받는데 자, 사선조 페르시아나 이슬람 세력부터 침해받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군관구제나 군종변제를 실시했죠.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기출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서방 정책을 포기하고 동방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방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리스 안쪽으로 영토가 축소돼. 그래서 이제 요게 영토가 축소됨으로써 그 당시 원래는 동로마 제국이니까 언어가 라틴어겠죠. 근데 그리스어로 바뀌게 돼요. 그리스어로. 그리고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네오 3세를 중심으로 해갖고 성서 파괴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 9세기 11세기 때 완전히 몰락기죠. 그래서 대토지 소유 확대고 자영농민이 몰락을 하는데 이때 둔전병제가 이제 그 앞에 실시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영농민 양성을 하고 있는데 이때 가서는 아직 몰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영농민이 몰락하니까 둔전병제 붕괴, 황제권 양파했고 또 주변부터 또 노노만족이니 투르크족이니 셀주크트 불가르족 이런 그때 공격을 받게 돼요. 불가르족은 유목민족의 한 부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 15세기 넘어가면 동지 중의 무역 패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 중간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십자군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십자군 운동 때 4차 십자군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한때 이제 뭐냐면 나라가 잠시 망하죠. 그래서 라틴 제국이 성립이 되는데 이때 이제 주도권이 동주 중에 그 무역 패권의 주도권이 원래는 콘스탄티노플이 지고 있었는데 베네치아 같은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로 이제 옮기게 돼요. 자,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죠. 예.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의 침입으로 멸망함으로써 이제 중세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중세 시작은 서노마 멸망인데 그 중세의 끝은 이 동로마 제국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노마의 멸망이 중세 시작과 중세 끝을 이뤘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들어가기 전에 좀 그 동로마 제국의 발전 원인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의 전반적인 정치 이런 내용들을 좀 볼게요. 요건 이제 여기는 없어가지고 제가 심화 과장을 보고 얘기할게요. 자, 동로마 발전 제국의 발전 원인에 대해서는 서양사 강의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노마에 조직화된 관료제, 동로마도 노마 제국이니까 관료제가 상당히 발달됐겠죠. 그래서 황제권 강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황제권 강화했고, 그다음 제국 방어의 유지에 필요한 재원 확보할 수 있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군대 조직,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둔전병제나 군관군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가 되게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상당히 풍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관료제도 유지할 수 있었고 군대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때 이제 큰 역할을 했던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죠. 예, 그 동로마 제국의 수도죠. 자, 콘스탄티노플은 원래 이제 이름이 비잔티움이죠.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했던 것도 이거 그 이유잖아요. 원래 이 비잔티움은 그리스 식민 도시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식민 도시 그 메가라라는 도시가 있었죠. 제가 이제 고대 그리스 할 때 좀 언급했던 도시인데 메가라가 만든 그리스 식민 도시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이 바뀌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뭐냐면 수도로 천도하면서 이름을 바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 또 점령하고 나서 또 옮기면서 이스탄불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명칭이 변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이스탄불이 저는 뭐 1,000만도 안 되는 도시였더니 벌써 뭐 3천만 정도 해갖고 세계 5에 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도시더라고요. 예, 그 중요한 건 아닌데 되게 큰 도시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콘스탄티노플이 되게 번영했는데 이건 뒤에 좀 다시 살펴보겠지만 여기가 되게 천연의 요새고요. 동서교통의 유지야. 그래서 그때 이제 8세기를 기준으로 볼 때 그때 이제 이슬람 세력들과 그다음에 유교, 동아시아죠. 기독교 이렇게 크게 이제 대표적인 도시를 들자면 이슬람에서 대표적인 도시는 바그다드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대표적인 도시는 그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이죠. 100만이 넘었죠. 그리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예, 그냥 50만 정도에서 이렇게 되는데 세계 이제 3대 도시. 예전에 기출 예문으로 나왔던 건데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외관계 측면에 올 때 상당히 유연했다.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을 군사력이 아니라 외교협상이나 매수를 통해서 했다. 이게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타협이나 이제 매수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지리적 조건도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북쪽 국경에는 도나우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발칸 산맥도 있었죠. 예. 그리고 이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되게 천의 요새지예요. 여기가 뒤에 이제 다시 좀 얘기하겠지만 천의 요새지 역할을 해서 삼면이 바다였다. 그리고 테오도시 성벽이 이제 가로막혀서 이게 상당히 이제 그 훌륭한 방파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을 받았지만 이 콘스탄티노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던 것이 그 위에는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있고 뒤에는 골든호시라는 그 뭐냐면 천연 방파제가 있었죠. 바다 방파제. 예. 자, 하여튼 이런 지리적 조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걸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도 존재하고 있었죠.
잠깐. 그래서 뭐 기병이라든지 수군, 용병 등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때에 따라서는 자연병, 자연 농민병으로 이제 중상 농민층에는 그 자연 그 보병으로 이렇게 자연병 부린다. 중장 보병이나 뭐 일반 보병으로 구성이 됐던 거고요. 자, 그래도 이 등등 여러 가지 요소로 해서 그 당시 그 동로마 제국은 서노마 제국에 비해서 한 100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로마 제국의 정치의 특징을 봤는데, 자, 일단은 특징을 보면 그 지배적인 어떤 그 황태권을 가지고 있었죠. 절대적 지배자로서. 그래서 그 당시 동로마 황제 명칭을 바실레우스라고 지칭해요.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동방적 신적 성격의 존재를 하고요. 관리들도 상당히 전문화된 관리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뭐 그 동방에서 건너온 한간도 있었어요. 나르센스 같은 사람도 이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세습제를 운영했다. 근데 이 세습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한계 왕통이 계속 유지됐던 건 아니에요. 한계 왕통이 유지된 건 아니고, 어떤 왕조가 이제 있으면 그 왕조가 한 3, 4대 지속되다가 단절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여러 왕조로 구성이 됐어요. 여러 왕조로. 그 다음에 이제 황제 교황주의라는 게 있죠. 황제 교황주의라는 건 뭐냐면, 황제가 교황의 역할을 겸임한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황제가 정치 권력이 그 당시 종교를 장악했다,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걸 확립했던 황제가 유스티누스 황제예요. 예. 그래서 유스티누스 황제가 이제 콘스탄티노플 수자 대주교의 임명권을 갖고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것은, 예전에도 한번 기초 관련돼서 나왔지만, 유스티누스가 수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 제국의 한 교회의 수장이 아니라, 수장은 영적인 지도자는 콘스탄티노플 수자 대주교예요. 그래서 3명을 추천 올리면, 그래서 그 중에 1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황제한테 있어요. 그리고 종교회의, 공의회 소집권과 회의 내용의 결정권도 가지고 있었다. 자, 이게 이제 황제 교황주를 대표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요거는 유스티누스의 교회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이제 황제 교황주의라는 말 자체가 좀 약간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그 용어 자체죠. 이 용어 자체가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 이제 불렸던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서유럽의 이제 역사가들이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을 좀 약간 우습게 알고 좀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불렸던 명칭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이죠. 예.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황제 교황주의라고 해서 황제가, 동로마 황제가 그 당시 교황의 수장의 역할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향력을 미쳤다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것들 파악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유스타누스 황제 이제 넘어가기 전에 뭐 아스타시우스 1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콘스탄티누스를 계승한 동방과 서방 전체의 노마 황제라고 선포했다. 뭐 요 정도 업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유스티누스 황제 보죠. 자, 유스티누스 황제가 제일 이제 전성기 때죠. 6세기 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이제 있었고, 업적도 많이 쌓았죠. 이게 예전에 07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유스티누스 황제 명칭하고 그 당시 업적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적 있어. 그래서 유스티누스 법정에 나오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의 업적이 뭐냐,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 업적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이 사람은 이제 할 만한 정보 활동을 했죠. 앞에서 얘기한 이 정보 활동을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서방 영토,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서노마 제국의 예전에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과거 로마 영토에 회복하기 위해서 서방 정책을 집중했다. 서방의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정책들을 했죠. 그래서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볼 수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이죠. 예전 동로마 제국, 서노마 제국의 이제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일대 반다왕국을 쳐부시고,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 그 이탈리아 남쪽을 지배해서 그 당시 동고토 왕국을 무너뜨리죠. 동고토 왕국하고는 한때 이제 뭐냐 협력 관계가 있었지만 그 사이가 이제 틀어져가지고 공격을 해갖고 이제 그 왕국을 멸망을 시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올라가다가 라반나라는 지역에 총독부를 이제 만들고 그래요. 이 지역에. 그래서 이제 그때 큰 역할을 했던 장군이 어떤 장군이냐면 베리사리우스와 나르센스야. 예, 베리사리우스, 나르센스. 예. 나르센스는 한간 출신이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로마법 대전을 만들죠. 그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근대 민법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로마법 대전은 종전의 그 로마법을 정리한 그 법이에요. 그래서 새로 만든 것보다는 정리한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예문으로 로마법 대전 관련돼서 한번 그 예문 나온 적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제 밑에 있는데, 로마법 대전은 여러 이제 형태로 구성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이 그 밑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527년에 즉위하면서 법률가를 임명해서 새 법전을 편찬했다.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로마 공화정부터 해갖고 제정까지 막대한 그 로마법이 이제 쌓여 있었죠. 서로 모순된 것들이 많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크게 이제 그 528년에서 534년 걸쳐서 편찬 사업을 네 부분에 진행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최종적으로 그 형태가 완성된 것이 유스티니아누스 법령직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모든 황제 칙령 요약한 거고요. 그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것을 빼고 전체를 정리했던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만든 게 학설 신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이래의 법학 저술들을 시대수로 발전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학 제호가 있어. 네. 이건 법학 입문서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기출문제 나올 때 그 기출문제 예문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그 법전에 법학 제호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신법령지구라는 것들 만들어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공포한 법령을 모아놓은 거야. 자, 이상의 네 가지 이제 법정 관련을 저수를 민법대전이라고 했다. 민법을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민법대전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 예. 못하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후대에 이제 서양의 민법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1세기 때 재발견돼서 중세 법과 정치도에 큰 영향을 주는데, 제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원래 중세 시대 때는 게르만법이 이제 뭐냐면 주였죠. 그런데 이제 중앙 집권화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게르만법 가지고는 통치가 안 되니까 이제 로마법이 이제 연구되기 시작해요. 거기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대 왕정 시기 때 절대주의 국가이론이나 민주주의 국가이론의 어떤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지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근대 민법에도 영향을 줬다. 상대적으로 로마법은 공법은 좀 약해요. 공법, 형법 있죠. 그렇지만 민법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했죠.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할해서 전제 공정의 권한을 강화시켰고, 그다음 견직공업이 발달시켰어요. 그때 이 네스티우스파,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 네스티우스 그 뭐냐면 선교사들이 중국에 이제 그 갔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 네스티우스파를 경교라고 하죠. 경교. 자, 이 네스티파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그 견직공업, 그 양장업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양장이라는 것, 견직이라는 것은 그 누에꼬치에서 생사를 뽑아서 비단을 만드는 그런 공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처음으로 이제 했던 거야.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뭐냐면
단직공을 육성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니케이 민중반란이 일어났어요. 이거 예전에 한번 교과서에도 나왔는데 그 당시 정부의 어떤 징세 정책 개혁, 관리의 부정부패, 방지해서 행정 그 향상을 효율했다. 그래서 이제 니케이 민중반란 진압 결과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니케이 민중반란 관련된 내용에서 좀 예전에 그 세계사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잠깐만요. 찾아놨는데 이건 7차 지도 7차 세계사 교과서야.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유스티아누스 대제의 그 왕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테오도라죠. 테오도라. 엄밀히 말하면 왕비보다는 유스티아누스 대제와 테오도라가 공동 왕으로 이제 그 통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그 유스티아누스 황제 자체는 그게 가문이 좋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이제 손흥민의 자식으로 태어났던 사람이야. 원래 태어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수저 집안 출신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그 삼촌이 황제가 되고 나서 삼촌이 아들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즉위했던 사람이 유스티아누스 대제거든요. 수전 출신의 이제 황제였다고 보시면 돼요. 테오도라도 그렇게 출신이 좋지가 않아요. 네. 이 테오도라도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에 보면 서커스 단이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곰 사육사 딸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서커스에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 몸도 팔고 창녀 같은 역할을 창녀를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때 유스티아누스가 이제 이 테오도라를 이제 뭐냐면 보고 반해서 결혼했다고 하죠. 자, 하여튼 테오도라가 그 당시 그 유스티아누스 황제를 이제 큰 도움을 주고 그리고 또 그 니케 반란이 일어날 때 유스티아누스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이제 옷자락을 붙잡고 그 여기에서 이제 말렸죠. 그래서 황제 자주색 우열을 영광스 수위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말리면서 그래서 결국 분산된 그 병력을 구협해서 니케 반란을 이제 진압을 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테오도라는 한번 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유스티누스 황제나 테오도라나 다 수준 출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다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교회제도 개혁을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황제 교황주의, 정교일치 제도를 만든 사람이 유스티누스 황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또 눈여볼 게 뭐냐면 이 비잔티움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썼던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 동로마 제국에서 그리스식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어떤 색깔을 벗어나서 그리스 안에 있는 그리스 한 왕조로서 바뀌게 된 그 가독이 상황을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원래는 초창기 때는 이제 동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가 라틴어였죠. 그러다가 영토가 축소되면서 그리스어를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유스티누스 황제가 라틴어를 사용한 마지막 황제예요. 마지막 황제. 그 다음에 성 소피아 대성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비잔팀 하나라고 했는데 아마 이 거대한 돔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걸 이제 그 성소피아 대성당을 만들 때 그 거대한 돔 양식 있죠. 이건 돔 양식의 동방적 건축을 이제 도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얘기해서 이제 비잔팀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래서 동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나 동방적 요소로 넘어간 걸 비잔틴화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성소피아 성당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고 성소피아 성당의 별칭이 시기야 소피아예요. 여기 원래 성소피아 성당은 엄밀히 말하면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처음 만들었던 건 아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처음 만들었다가 불타가지고 많이 이제 붕괴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중축한 거야.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원군이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이제 북한 경복궁을 중축한 것처럼 중축한 거다. 그래서 이제 성소피아 성당을 만들어줬고 동유럽이나 러시아 지역에 요 비슷한 그 양식으로 만든 성소피아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성당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영토가 나중에 이제 유스티누스 황제 이후부터 영토가 축소되죠. 7세기 이후부터.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영토가 이제 축소되는 건데 원래 이게 최고 정성기 때 영토예요.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북쪽에 롬바르드족이 공격하고, 그다음에 여기 그 사사왕조 페르시아가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제국이 이제 공격해오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 뭐 루스족이라든지 불가르족이나 아바르족 같은 유목민족들 등등이 이제 공격에 들어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산산족 페르시아가 이제 나오죠. 요게 이제 들어왔는데 유스티누스 사후에 이제 그 당시 헤라클리우스 때 요 사사조 왕조가 페르시아 들어와서 그 시리아나 이집트 지역을 뭐냐면 정복을 해버렸어요. 영토 많이 축소됐죠. 그래서 헤라클리우스 그 황제는 그 당시 이 영토를 다시 쳐내고 여기를 회복하고 나서 그 당시 사사 왕조의 페르시아를 공격해 왕이 도망가요. 예. 그래서 이제 영토를 회복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말년에 이슬람의 공격을 받게 되죠. 이슬람 제국이 형성되었고 다시 예전에 그 사사 왕조 페르시아한테 빼앗았던 요 땅들 회복했던 땅들을 다시 이슬람 제국에 이제 뭐냐면 넘겨주고 이때부터 점점 이제 축소되죠. 영토가 그리스 반도 안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헤라클레스가 계속 영토가 이제 뺏기니까 군간구제와 둔정병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군간구제와 둔정병제는 요 소아시아 지역과 발칸반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제 이후에는 영토가 이제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축소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요 영토조차도 소아시아 영토조차도 누구한테 뺏기는 거야? 그 당시에 셀주크 투르크한테 뺏기죠.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한테 뺏겨가지고 요 지역을 상실하게 되죠. 예. 그래서 만지케르트 전투 이후에 이제 뺏기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십자군 전쟁이 배경이 되죠. 자, 그래서 7세기 초에 이제 사산족 페르시아나 7세기 중반 이후에 이스라엘 공격을 받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민족들부터 침을 계속 받았고요. 예. 그리고 헤라클레스 때 영토를 회복했지만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빼앗긴 회복한 영토 다시 빼앗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리스와 동방적 요소가 입각한 비잔티움 제국의 성격이 형성됐다. 그래서 앞에 이제 제가 이제 비잔티움화라고 했던 거는 원래 로마의 영토가 점점 축소돼가지고 이렇게 로마적 요소가 이제 세트되고 영토가 축소되면서 구성원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와 동방적 요소가 나타났다. 가도기가 이제 앞에서 난 유스티누스 황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어도 이제 그리스어로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 성소피아 성당을 만들 때 이 동양식 같은 거 동양식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 있자 보시면 되죠. 자, 그 영토 상실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뭐냐면 존버를 했죠. 네, 그 위에도 그래서 15세기까지 존버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이제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의 반격 테오도시오 성벽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리스 브리다로 하는 특유한 이제 뭐냐면 무기도 가지고 있었어요.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부. 이 그리스부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보통 바다로 공격을 해올 때 이 비잔틴 수군이 그리스부를 쏴. 네. 근데 이게 그리스부이 그냥 불이 아니야. 여기 이제 불이 이제 붙으면 여기에 불이 이제 물을 거는 오히려 물이 뭐냐면 막 불타오. 그래서 오히려 물에도 되게 잘 타요. 이 그리스북이. 그래서 오늘날만 100리탄 여기 보시면 돼요. 한 번 붙으면 이게 안 꺼져. 사람 몸에 붙으면 완전히 이제 뭐냐 타 죽일 때까지 이제 안 꺼지는. 근데 이 그리스불이 뭘로 만드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그리스불을 통해서 뭐냐면 많은 적을 물리쳤다. 네. 그래서 요거 용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리스불 관련된 오늘날 100리탄하고 좀 비슷한 그 불이야. 네. 화학 작품을 넣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외침 과정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때 헤라클레이티우스 황제 때 예.
군간구제와 중정병제를 만들죠. 그러니까 유스티누스 대제 이후에요. 헤라클리우스 황제 때 됐죠. 자, 여기 이제 인데, 자, 군간구제와 둔정병제 중에 예전에 군간구제가 시험문에 나왔어요. 원래 이제 군간구제하고 둔정병은 개념상 다른 제도예요. 예, 서로 연결돼 있긴 하지만 개념상 다른 제도다. 예를 들어 뭐 당나라의 이제 그 군전제하고 부병제하고 조용제 연결돼 있지만 다른 제도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데 사형사 개론에는 요걸 그냥 애매하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다른 제도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하여튼 16년 기출문제 군간구제가 나왔고요. 자, 요걸 이제 보기 전에 이제 군간구제가 둔점이 뭐냐 봐야 되겠죠. 자, 이 군간구제는 제국을 이제 영토를 30개 군간구로 나누고요. 예. 그래서 이 군간구 장관이 그 당시 요 지역의 군사행정 사법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예. 갖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제 뭐냐면 외부의 어떤 공격을 막기 위해서 행정관이 군사적 업무와 행정적 업무, 사법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30개 강구인데 정확히 말하면 30개 강구는 요 최대 31개 강구야. 31개 군강구를 갖고 요걸 이제 테마라고 했어요. 테마. 그 군강구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둔정병제는 군강구제와 같이 연결돼서 이제 됐는데 요건 뭐냐면 요게 군강구에 이제 군사권을 갖고 있는 군사령관들이 일반 사병들을 뽑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땅을 이제 줘요. 자영농에게 군역의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고 그래서 군 토지 그 토지는 아들 계속 군역을 봉사한다는 조건 상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둔전을 경작하면서 이제 농사를 졌다가 유사시나 훈련시에는 또 뭐냐면 병사로 착출돼서 이제 싸우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자영농 육성해서 국방력을 강화했다. 그래서 이 둔정병을 누가 이끌었냐면 그 군간군을 통치했던 군간군 사령관이 뭐냐면 이끌었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예전에는 10세기 이후 때까지는 10세기 때까지는 그 보통 대토지 소유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예농들, 예농이라는 것은 노비는 아닌데 그 밑에 예속된 농민들로 구성된 경향이 강했는데, 근데 이런 경향이 요 군간구제와 둔정병제가 이제 실시되면서 10세기가 아니라 말을 잘못했네요. 네. 그 앞에 이제 그 이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7세기 이전이죠. 근데 이제 요 제도가 실시되면서 점점 이제 소토지 소유자 농민으로 구성된 자연충하고 변모했다. 소농들 중심으로 해갖고 구성이 됐다. 네, 항충사회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작간이고요. 이것도 작간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 9세기, 10세기 넘어가면 다시 9세기 중엽부터는 요 둔정병제가 이제 깨지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깨지면서 이게 없어지고 점점 9세기 중엽부터는 다시 대토지 소유주로 넘어가요. 예. 그러면서 그 둔정병이 붕괴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한 자연농민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중장병 그러니까 중장병이란다. 그다음 이제 둔정병들이 이제 몰락을 하니까 대신에 이제 용병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용병은 예전에도 비중이 있었지만 그때부터 9세기 중엽부터 비중이 점점 커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용병들에 의해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조가 계속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비잔틴 제국의 방어가 더 약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로 넘어가자. 2기 때. 2기 때 이제 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성상숭배 금지령이에요. 그래서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렸던 황제가 네오 3세죠. 네오 3세. 자, 네오 3세는 이제 이슬람 세력을 격대시켜서 국경선을 안정시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상 숭배 금지 정원이야. 예. 그래서 요거는 뒤에 있죠. 요거 좀 볼게요. 자, 성상 숭배 금지령은 주로 이제 뭐냐? 성상 파괴령, 성상 숭배 금지 이런 거죠. 이거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배경은 뭐냐면 두 가지 요인을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슬람이 철저한 우상 금지를 하죠. 비형상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슬람 측의 비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성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세인트상, 성자상, 그다음에 마리아상 이런 것들 성상이라는데, 그 당시 이제 게르만족들에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 게르만족들이 이제 부족신을 섬길 때 모습을 그려놓고 조각이나 하여튼 이런 것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숭배하는 습관도 있었거든요. 눈에 보여야지 믿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기독교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그 게르만들에게 뭔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숭배할 수 있다, 애들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 마리아상, 성인상들 만들어 놓고 숭배 그 포교에 이용을 했죠. 근데 이슬람이 그걸 보기에는 얘네들은 비록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하지만 그 예수상 말 자체가, 예수상 자체가 진짜 예수상이 아니잖냐. 이거는 인간의 상상을 통해서 만든 어떤 상상이 불과한 거지. 그거 가지고 이제 예수상 이름을 붙이고 그게 뭐냐면 숭배하는 건 이건 예수 그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모습은 형상화시킬 수 없는데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서 형상화시켜서 만드는 조각상은 이건 진짜 예수님 하나님상이 아니라 이건 우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격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말하면 비형상주의라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이슬람으로 싸웠던 이제 동로마 제국 입장일 때는 그런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냐면 그 이슬람보다 좀 더 우위를 종교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슬람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성상 숭배 금지령을 내렸던 이유가 종교적 원인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성상 지지 세력이었다. 이번에 시험 문제 났죠. 수도원 세력들을 약화시키고 수도원의 토지를 강탈시키기 위한 거야. 보통 이제 카톨릭은 이제 그 교회가 중심이죠. 그래서 카톨릭 같은 일반 교회가 중심이지만 여기 이제 동로마 제국은 일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주로 수도원이 중심이었어요. 수도원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력과 토지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네오 3세는 이 수도사들을 분명히 성상 지지 세력이라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분명 성상 숭배 금지를 내리면 수도원 세력들이 반발을 하게 되고 그걸 이용해 갖고 수도원의 토지를 강탈시키려고 했다. 이런 두 가지 요인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네오 3세 때 1차 숭배 금지를 내렸다가 이것도 왔다 갔다 해요. 이대의 여제 때는 성상 숭배를 다시 허용했다가, 그러니까 네오 5세 때는 2차 성상 숭배 금지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상 숭배 금지가 철회돼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성상 숭배 자체는 금지는 동로마 제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스 정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던 건 아니고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시적으로 했던 거야. 일시적으로. 네오 3세 때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네오 5세 때 일시적으로 했다. 대개 8세기 정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 혹자가 아니라 이제 제가 말했는데 그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딱 도식화된 게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카톨릭하고 그리스 종교 비교할 때 성상 숭배할 때 카톨릭은 인정하지만 그리스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잘못된 거죠. 그리스 종교도 지금 그리스 종교도 성상 숭배를 인정해요. 이거 우리가 성상 숭배를 금지한 거는 그리스 종교 역사상 한 100년 동밖에 안 돼요. 100년밖에 안 돼요. 이게 특징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리스 종교의 전반적인 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요거 염두에 두고 보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럼 성상 숭배 금지의 결과가 뭐냐? 자, 이게 이제 원래 의도는 그 이런 내부적인 요인이나 이슬람 대립 과정에서 나왔던 거죠. 그런데 이 불똥이 다른 데 튄 거야. 이 서노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의 분열 배경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제 동로마 황제가 이런 결정을 하니까 그 당시 서노마 교회는 동로마 황제 그 당시 보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성상 금지령이 그 동로마뿐만 아니라 서노마 교회도 영향을 미친 거야. 근데 서노마 교회 입장일 때, 카톨릭 입장일 때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처럼 성상 자체가
게르만족들의 포교의 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게르만족들은 아타나시우스파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부족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얘네들 포교하려면 뭔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받아줄 수 없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서노마 교회에서 이제 뭐냐면 동로마의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이런 갈등도 있고 동로마가 좀 멀리 떨어졌죠.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프랑크 왕국의 뭐냐면 도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프랑크 왕국하고 소노마 교회가 유착이 되죠. 정교 유착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예. 자,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네오 3세 뒤에 이제 9세기 때 마케도니아 왕조가 있었어요. 이 마케도니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세습제지만 혈통이 한 개 혈통으로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위시처럼 왕시처럼 고려나 조선처럼 한 개 왕조도 이렇게 혈통이 이어진 게 아니라 여러 왕조들이 존재를 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왕조가 마케도니아 왕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왕조는 나름대로 이제 잠깐 중흥의 역사를 뭐냐면 맡게 되죠. 이 왕조 때. 중흥이라는 것은 거의 망했던 왕조가 잠깐 이게 반짝했던 그 중흥이죠. 예, 여기. 그래갖고 이제 이스라엘 분열을 이용해서 영토의 일부를 회복하고요. 크레타 섬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안티오코 시리아 북부를 다시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지역을 병합을 해요. 이 아르메니아 지역은 카카스 산맥에 있는 그 나라죠. 이 아르메니아. 이 아르메니아는 주변에 이제 이슬람 있지만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믿어요. 기독교. 네. 그래서 여기는 따로 아르메니아의 정교회가 있어. 그래서 아르메니아 왕국이 최초의 뭐냐면 그 노마를 기독교를 국교화시켰죠. 공인하고 국교화시켰어. 네. 노마 제국보다 훨씬.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던 만큼 역사가 깊은 그 기독교 왕조예요. 이쪽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을 병합하면서 중앙아시아 셀주크족과 직접 대결하는 형세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국가도 침체해서 아까 지금 얘기했처럼 그 지방 유력자들이 그러니까 지방 유력자라는 것은 군사령관들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군간구제에서 이제 군간구 사령관들이 원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그 권한을 바탕으로 해서 거의 뭐냐 지역 세력화돼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대토지 소유 경영이 확산되고 둔전이 장식되고 그래서 자연 그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병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역 할거주의 세력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케도니아 왕조 말기 때 들어가면 영토가 다시 여러 세력들부터 공격을 받죠. 그래서 시칠리아 남이탈리아 지역은 노르만한테 뺏기고요. 자, 그리고 이 노르만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그 로마 교황의 지지를 받은 노르만은 남이탈리아 정복과 비잔틴 제국의 구애에 반발하게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의 결정적 분열이 되는 11세기 때요. 예.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서노마 교회하고 동로마 교회의 분열 배경이 됐죠. 성상숭배 금정이. 그러다가 11세기 정도에 들어가면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가 완전히 갈려져. 서로 파문에 처해. 예. 그래서 결국에는 두 개의 교회가 갈려져 나갔다. 11세기 이후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좀 약간 근데 남이탈리아는 모르겠는데 시칠리아는 이거 왜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시칠리아는 읽다가 좀 그러네. 시칠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이슬람 세력이 원래 뺐다가 나중에 이제 노르만 세력한테 넘어가잖아요. 시칠리아는 좀 제외시켜야 될 것 같아. 예. 제 생각에 이거 남이탈리아에 한정돼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셀주크 투르크족이 황제군을 격파하죠. 이게 이제 유명한 만지케르트 전투. 이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 만지케르트 전투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진출하고요. 소아시아 전체를 먹게 되죠. 근데 이제 앞에서 제가 그 서양사 그 앞에서 얘가 이제 뭐야 십자군 전쟁 얘기할 때 이 소아시아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했죠.
일단은 비잔틴 제국 내에서 인구도 되게 많고요. 경제력도 상당히 빵빵한 지역이야. 근데 이 지역을 뭐냐면 이슬람 세력이 먹는 거야. 그래서 이 지역은 처음에는 기독교 세력이었어요. 이슬람이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데 점차 이제 이슬람 지배를 받으면서 이슬람 신자들이 늘어나게 돼요. 그 지역은 소아시아에 진출했고 그리고 소아시아 니케아를 수로했다. 근데 이게 좀 주의할 건 뭐냐 셀주크 투르크의 여기 모든 세력들이 다 니케아 한 게 아니라 본국이 니케아를 수도한 게 아니라 이 셀주크 투르크가 말기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제후국들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 제후국 중에 이제 룸셀주크 투르크가 있어요. 자, 이 눔셀주크 투르크의 수도가 니케아예요. 니케아. 네. 이거. 그래서 이제 눔셀주크 투르크는 후에 이제 그 십자군 전쟁, 1차 십자군 전쟁 할 때, 1차 십자군 전쟁이 할 때 십자군들이 소아시아를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세웠던 이 셀주크 군대가 이 눔셀주크 투르크고요. 그때 이제 그 1차 때 그 기독교 병사들이 십자군 병사들이 이 니케아를 점령을 하죠. 물론 다시 이제 얘네들이 수복을 하지만 그래서 룸세주크 투르크는 그 후에도 한참 가요. 이 왕조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룸세주크 투르크 본국이 망하고 이란국이 등장하잖아요. 이란국에 예속돼 있다가 결국에는 이란국의 지배를 받다가 해체가 되죠.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룸세주크 투르크가 이제 여러 세력들로 다시 분열되는데 요 분열된 자녀 세력들을 다시 통합한 것이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죠.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는 룬셀주쿠트의 자녀 세력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주요 요충지 소아시아를 뺏기니까 선호마 황제 선호마 그 구원을 요청하죠. 카톨릭에.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다. 요거는 제가 이제 십자군 전쟁 배경할 때 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기 때 들어가면 이때 이제 들어가면 그 오스만 투르크의 침략 멸망을 하는데 여기 좀 빠진 게 있죠. 요때 이제 십자군 원정을 해가지고 그 12세기, 15세기 때 가정을 좀 빠졌어. 그 내용이. 자, 십자군 원정 때 이제 라틴 제국이 건설이 됐고요. 이때. 그쪽에 라틴 제국은 이제 그 일종의 예전에 말한 것처럼 봉건 제국이죠. 그래서 라틴 제국과 그 주변에 제국들로 구성이 돼요. 그렇지만 이 라틴 제국은 다시 그 비잔틴 제국 부흥세에 의해서 만약 다시 멸망하고 이 주변의 제국들은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계기로 4차 십자군 전쟁 계기로 동방무역의 패권이 상실돼서 이때 이제 베네치아와 제나바 상들이 장악하고 발칸반도 영토 안으로 이렇게 축소가 돼. 영토가 이제 나머지는 오스만 제국이 이제 차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멸망을 시키죠. 여기를.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데 오스만 제국이 멸망 관련된 내용 좀 이렇게 그 뒤에 783번인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에서 뭐냐면 이스탄불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오스만 제국의 수도 삼았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잠깐 지도를 보면 이건 좀 뒤에 얘기해야 되겠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이제 침략 멸망을 했고 경제를 볼게요. 경제 부분은 이제 여기 심화 과정을 좀 볼게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경제법. 자, 경제는 노마 말기 때 중앙집권적 통제 경제를 계승했고요. 그리고 농업을 중시했고 상업도 되게 발달됐어요. 상공업도요. 양장업도 발달됐고 그다음에 대토지 소유와 토토지 소유 농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대토지 소유는 이제 노마 초창기 때, 노마 후기 때 많았고 소토지는 아까 치면 노마 중기 때, 동노마 중기 때 많았죠. 자, 그다음에 상공의 중심지는 콘스탄티노프예요.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언급됐던 거죠. 네. 그래서 전성기 때는 100만 정도가 유지됐다고 하는데 뭐 보통 이제 50만에서 한 80만 이 정도의 이제 도시예요.
여기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동서교통로의 딱 요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흑해가 있죠. 흑해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 딱 입구에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가 상당히 뭐냐 천의 요지인데 그 보면 딱 지형상 볼 수 있죠. 삼면이 바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예,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 다음에 그 북쪽 육지로 면했던 지역은 테오도시우스 장벽이 있어요. 이게 성벽이 있죠. 그래서 요 성벽이 상당히 견고해요. 그래서 수많은 이민족들이 여기를 뚫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죠. 근데 여기를 뚫지 못해. 그 테오도시우 성벽이 있고 그 앞에 해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공격하다가 여기에서 끝나게 되는 거야. 테오도시우 성벽에 부닥쳐서. 그래서 한 몇 달 이제 농성하다가 여기에서 이제 그 동농어에서 이제 물건도 주고 식량도 보면 타협해 갖고 물려나게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는데 테오도시우 성벽을 그 결국 뚫지를 못했고요. 나중에 4차 십자군 전쟁 때 베네치아인들이 여기 공격할 때 자기 배를 그 돛대를 잘라갖고 이렇게 해서 성벽에 거쳐가지고 넘어서 정복한 역사와 그 다음에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다가 그 조그만 샘문 있죠. 쪽문을 이용해갖고 들어갔고 여기를 굴복했던 그거 외에는 여기를 뚫지 못해. 예. 그 다음에 여기 좀 보시면 사막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요 지역에 나왔지만 요 지역이 갈라타라는 지역이 있어요. 요 갈라타 지역은 베네치아의 자치도시예요. 식민도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기는 중립도시고 이기 때문에 어떤 세력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갈라타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항공 고수로 들어가는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놨죠. 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쇠사슬을 밑으로 내려놓고 배가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쇠사슬을 올려서 여기에 이제 전쟁 때는 여기를 올려가지고 배가 여기 못 들어가게 만든 거야. 네. 여기 대충 여기인가? 이쪽이겠네요. 예. 이 정도 되겠네.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를 못 들어가 항공 곳을. 그래서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뚫으려고 성벽이 잘 안 됐으니까 여기 뚫으려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하냐면 여기 잠깐 그림이 이제 있는데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가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공격하니까 이게 안 나왔네요. 네. 다시 여기 들어가죠. 이제 여기를 공격을 처음 못하니까 대포를 동원해서 오스만 투르크 보면 유명한 청동포 대포가 있죠. 안 뚫려. 그래갖고 여기에다 이제 그 북쪽에 길을 세워놨죠. 물길을. 배를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가지고 여기 항공고 그 바로 앞에 이쪽 그 쇠사슬 있는 뒤편을 이렇게 갖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결국에 가로막혔죠. 뚫리지가 않아. 그러다가 이제 혼란한 틈을 타서 요 당시 이제 싸울 때 여기 그 잠깐의 쪽문이 있었는데 쪽문이 그 열려 있는 거를 그냥 방치해 뒀다가 요 쪽문을 타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여기 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할 보이죠. 예. 자,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이 콘스탄티노플은 천연의 요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가지의 상인들이 몰려들고 한때 인구는 50만 정도 되는 유의 최대 병영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피아 성당도 여기 있었죠. 예. 그런 것들. 그 외에도 이제 공업 같은 것도 있어서 조합 길드의 독점 생산이 있었고 그다음 무기나 견직물, 모직물, 보석세공 이런 거 상하 제품들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상업 같은 국가 통제 있고 전매 사업, 곡물과 경직물 특히 콘스탄티노플 전성기 때는 빵 걱정을 안 했어요 시민들이. 왜냐하면 빵을 무료로 나눠주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것도 이제 국가에서 통제를 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잔틴 문화를 넘어가죠. 비잔틴 문화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자, 그 비잔틴 문화의 특징은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 정통 위에 그리스 종교를 이제 결합해 독자적인 문화권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지만 처음에는 라틴어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영토가 축소되면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죠. 그리스 종교를 신봉했고 그리고 그리스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그 정치 권력이 교회에 간섭을 많죠. 그러니까 카톨릭하고 이제
좀 달라. 중세 카톨릭은 지금도 그 카톨릭은 정치 권력하고 분리돼 있잖아요. 근데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황제는 군사 정치로 최고 지배자인 동시에 교황의 수장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이때 교황의 수장은 누굴까요? 예,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죠. 그래서 세 명의 후보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스타누스 황제 때부터 이런 간행이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황제는 콘스탄티노플 교회 수차 대교를 임명 권한을 가졌으며 교리 논쟁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가 이제 교회에 영향을 행사하는데 카톨릭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카톨릭은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물론 초창기 때는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에 예속화돼 있지만 나중에 이제 카노사 교육 전후해 갖고 분리 나가면서 두 개의 어떤 양립된 권력이 존재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반해서 그 당시 그 동로마 제국은 황제가 교회에 영향을 행사했다. 그래서 서로마 제국에서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서유럽 그 사가들은 황제 교황주의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종교의 비교 있는데 잠깐 보면 자 로마 카톨릭은 종교권을 로마 교황이 갖고 있고요. 근데 그리스는 황제 교황주의 입각해서 황제가 갖고 있죠. 그리고 중심이 로마. 그리고 그리스는 초창기 때 콘스탄티노플인데 나중에 모스크바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가 되고 있던 거.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리스 종교가 동슬라브 중심으로 해갖고 널리 전파돼요. 동슬라브족들은 이제 오늘 벨라루시라든지 그 다음에 러시아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로 불려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뭐 노마프 왕조나 이런 그 사람들도 그 왕조들도 이제 로마의 계승자라고 해갖고 그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불렸잖아. 그래서 잘 차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그 자신의 그 노마노프 왕조의 문장도 그 독수리 집어넣죠. 독수리가 이제 로마의 상징이거든요.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상숭배는 성상숭배적으로 인정하죠. 근데 여기 성상숭배 금지령인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인과 성상숭배 금지령을 내렸던 게 아니에요. 8세기 때 잠깐. 그래서 지금은 성상숭배는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뒤에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성상숭배 금지령하는 과정에 이콤이라는 특유의 어떤 그 해화가 나타나겠는데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로마 카톨릭은 체계적인 신앙의 발전에 신앙과 이성의 동일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원시 기리스도교 정식이 계승돼서 신앙 체험이나 부활절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더 나가자면 여기에서 이제 교회 중심지는 주로 일반 교회죠. 로마 같은 경우에 일반 교회가 이제 교회 중심지죠. 근데 여기는 수도원이 이제 교회 중심지야. 예. 그러니까 그리스 종교의 중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화적으로는 이제 보면 그리스 고전을 보존해서 그리스 고전의 수집과 영향이 이루어져 고대 그리스 사상과 학문에 보존될 수 있었는데 특히 신플라톤 철학을 보존했다는 거. 신플라톤 철학. 그래서 보통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이제 이슬람 세계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 플라톤 철학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이슬람이 아니라 이제 여기는 동로마 제국에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신플라톤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북부 이탈리아 도시로 들어가죠.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피렌체에서는 플라톤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여기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리스 부진한 걸 만들어서 외적을 격퇴했다. 건축 양식은 비잔틴 양식이라는데 동과 모자이크 벽화를 사용했다. 이슬람의 돔인데 엄밀히 하면 이슬람의 돔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원래 이 동양식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처음 만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이 양식이 건너와 가지고 그 당시 동로마 제국에도 영향을 주고 이슬람에도 영향을 준 거야. 예, 이렇게 설명해야 돼. 예. 왜냐면 그 이스라엘 동양식이 이렇게 이제 건너온 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원래 양식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영향을 준 거고요. 자, 모자이크는 그리스의 고전 미술 정통 위에 서아시아 문화가 형성된 탄생된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와 모자이크, 그러니까 페르시아 모자이크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서아시아 문화가 혼합된 양식인데 잠깐 이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동양식이죠. 이 동양식. 그래서 이 동양식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양식이에요. 서아시아 지역인. 그래서 이슬람이나 그 다음에 비잔티움에도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세계 수업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모자이크 벽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 보면 그 성소피아 성당 외에도 되게 보면 이제 비잔틴 양식들 보면 모자이크 벽화가 많아. 예. 그래서 모자이크 벽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자이크 벽화에서 이제 많이 이제 강조됐던 것이 이콤이거든요. 성화상이라고요. 왜냐하면 성상 숭배 금지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야. 성화상은 뭐냐면 조각상을 못 만드니까 성화를 만드는 거야. 조각을 만드니까 그림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만든 건데 되게 보면 모자이크 벽화에 이콤들이 되게 깔려 있어요. 예,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술 같은 경우는 세미나가 또 발달됐어요. 세미나가.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뭐냐면 작은 그림을 많이 그리고 여기 잠깐 이게 연결되는 게 여기죠. 필사본의 첫 머리 글자의 도형이나 모양을 장식하는 것도 이제 발달했다. 이건 세미나가 아니라 따로 된 거. 그 여러분들 중세 소재도 하는 거나 뭐 판타지 소설 영화로 만든 거 보면 글자가 뭐 S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여기 작은 글자가 막 나오죠. 네. 이런 것들 다 이제 뭐냐면 동로마의 영향을 받은 거야. 이런 것들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건축물이 성소피아 대성당이죠. 요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고, 성소피아 대성당은 비잔티움 제국도 만들었지만 그 후에 이제 러시아 정교회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것들이 러시아 정교회다. 그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퍼져나가면서 이 성소피아 대성당이 곳곳에 이제 동로마나 그 당시 모스크바에 만들어지게 돼요. 예. 그래서 성소피아 대성당의 내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되게 밝아요. 그 외부가 밝고 성소피아 외부죠. 예, 이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천탑 4개가 있는데 천탑 4개는 나중에 성소피아가 이제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점령하면서 성소피아가 이제 여기 이슬람상으로 바뀌게 돼요. 그 4개의 천탑은 이때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은 이제 뭐냐 박물관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공존의 입각에서 상호 중립의 입각에서 평화 그 저기 박물관으로 이용을 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또 뭐 이슬람화가 되면서 여기를 또 뭐냐 이슬람상으로 바꾼다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독수리 비단 무늬 비단을 보면 독수리는 노마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노마 왕 시대의 문장으로서 되게 유명하죠. 이거는요. 예. 자,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이 비잔틴 양식이 후에 이탈리아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뭐 성 비테라 성당, 라반나. 이 라반나는 이제 예전에 동로마의 어떤 총독부가 있었던 곳이고 성 마르코 성당에도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비잔틴 문화의 영향을 볼게요. 일단은 사산 페르시나 사산조 페르시아 이슬람부터 서유도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래서 그 사산조 페르시아 이슬람부터의 침을 막아내면서 그 당시 서유도 방파제 역할을 했고요. 문화적으로 보면 르네상스 때 그리스 고전이 많이 부활했는데 비잔틴 학자들이 이제 북부 이탈리아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특히 뭐 심파하톤 전국장들이 그 북부 이탈리아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학자들 공이 컸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독자적인 문화를 창출해서 주변 세계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종교는 그리스 정교회죠. 그래서 이 그리스 정교회가 이제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의 슬라브 국가들이 큰 영향을 줘요. 독자적인 문화를 기반했는데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영향을 줬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슬라브 국가, 동슬라브족들이죠.
슬라브 또 이제 서슬라브, 동슬라브, 남슬라브 이런 민족도 있어요. 그래서 서슬라브는 되게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동슬라브 오늘날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은 그리스 종교죠. 그다음 남슬라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그리스 종교도 있고 뭐 카톨릭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그리스 종교는 세르비아가 믿고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야? 세르비아 옆에 있는 크로아티아가 믿죠. 뭐 이렇게 영향을 줬는데 특히 동슬라브족에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 뭐냐면 종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동슬라브 민족들이 글자가 없었잖아요. 케임 형제가 성경을 전파하기 위해서 슬라브 알파벳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키리 문자죠. 그러니까 세르비아, 불가리아, 러시아 등에서는 슬라브 문자의 원형이 되었다. 키리 형제가 만든 그 문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여기 이제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했고, 제가 좀 수정해서 좀 얘기하면 앞에 이제 좀 이거 좀 설명할 때 어느 거 좀 설명했다. 문화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할 때 여기가 이제 동양식 관련된 내용인데 페르시아 양식이 동로마에 영향을 줬고 동로마가 이슬람에 영향을 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동양식이 안 틀린 게 뭐냐면 이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동로마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이스라엘 도민한 건 틀린 거야. 표현 방식이.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동로마 끝으로 해가지고 이 당시 이제 그 중세는 다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좀 쉬었다가 근세로 넘어갈게요. 르네상스부터 해서 넘어가겠습니다.